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영방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영방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영철학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영철학이라는 것이 본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향점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어떤 경영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영 철학이 효과가 좀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영 철학이 명확한 그런 조직은 굉장히 어떤 그 내부 단합이나 어떤 미래 지향의 어떤 그런 그 결속력이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은 뭐 2류나 3류일지 모르지만 곧 얼마 안가 인류 조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경영 방침이 이제 필요합니다. 경영 철학이 공고한 조직에서는 경영 방침이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경영 철학이 공고하면 경영 방침은 항상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실전적인 그런 형태로 드러나고 그것이 실제 경영 현장에 적용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그야말로 인류 조직인 것이죠. 반면에 경영 철학이 없으면 경영 방침 또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우리는 통합 경영 이론 관점의 경영 방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경영 방침은 뭐 이렇게 되어야 좋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적게 하고 어떤 관점에서 그 조직의 최적의 경영 방침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운영될 수 있느냐는 관점. 말하자면 상호작용이나 상호 어떤 관련선상에서 경영 방침이 유효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이렇게 막 좋기만 한 굉장히 장밋빛 경영 방침이 어떤 조직에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면 인류 조직에서는 그런 아주 장밋빛 경영 방침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류 조직이 아닌 그런 조직에서는 자칫 그런 장밋빛 아주 멋진 그런 경영 방침이 전혀 실효성이나 실질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상호 작용들을 보면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경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 그럼 경영 방침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부적합한 그런 결과가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미사역으로만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별 그런 그 관심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 그럴듯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소위 말하면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경영 방침이나 경영 철학이나 무슨 핵심 가치니 이런 이야기들을 주술주술 적어서 이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사무실 벽에 걸려져 있지만 경영 방침이라는 것이 전혀 사업 계획이라든지 혹은 일상의 업무에 반영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있지만 없는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부적합한 경영 방침인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준수 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게 일본 사례와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것이, 이 경우에는 사장이나 관리자들이 경영 방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상황이 케이스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경영 방침을 아주 좋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죠. 모든 조직에서 서는 일반적인 경영 방침은 고객 만족 혹은 고객 감동, 고객 우선 이런 고객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도전이라는 혹은 창의라든지 이런 크리에이티브 혹은 문제 해결 이런 것들로 또 하는 그런 또 하나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영역은
최고, 가장 앞선, 독보적인 이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경영 방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지향한다, 최고를 지향한다, 우리는 고객을 지향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글로벌 이런 것이죠. 워낙 이제 이렇게 시장 자체가 대외 국내외가 서로 이제 장벽이 없다 보니 글로벌 이쪽을 또 지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영 방침으로 딱 제시를 하고 이제 직원들에게 고객 만족을 해라. 고객 만족의 일상에 그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 방침이 어떤 경영에 혹은 실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매출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컨대 고객 만족을 막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매출이나 수익 측면에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고객 만족보다는 매출 쪽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경영 방침이 고객 우선이라는 고객 감동이라는 그런 경영 방침이 이제 무시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합니다. 분명히 경영 방침으로 고객 우선을 하라고 해서 고객 만족에 되게 중요시하게 막 했는데 갑자기 사장이 내려와서 야, 고객 만족을 하더라도 매출이 좀 잘 되는 방향으로 그걸 고객 만족을 해야지. 야, 비용 쓰면서 고객 만족하는 건 누가 못하냐? 그 지나가는 소나 개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비용을 안 쓰면서 혹은 매출을 좀 늘리면서 고객 만족을 해야지. 그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직원 입장에서는 혹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주위의 동료들은 직원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게 경영 방침이라고 정해져 있긴 있지만 실제로 따라하면은 요거는 먹는구나. 따라하면 안 되는구나. 본디 더 중요한 거는 매출에 있구나. 본디 더 중요한 거는 비용 절감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최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전도 마찬가지죠. 도전하려고 했는데 여기 돈이 돼? 라고 하면 도전은 경영 방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되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투자는 좀 하지 말고 한번 최고를 해봐봐. 이러면 이제 이게 모순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돼야 됩니다. 매출과 고객 만족이 서로 충돌하거나 도전과 비용이 충돌하거나 혹은 최고와 투자가 충돌한다면 매출을 포기하고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좀 불편한 게 생기더라도 고객을 우선시해주고 도전을 우선시해주고 최고를 우선시해줄 때 그때 이제 경영 방침을 준수하려는 그런 의지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 없으면서도 그럴듯하게 이런 고객이나 이런 쪽에 좋은 이야기를 이제 붙여서 그리고 그걸 이제 경영에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지시하고 요구를 하고 하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직원을 이제 깹니다. 야, 너희가 도전 그 중시하려고 했는데 왜 도전적으로 너는 일을 안 하는 거야? 경영 방침도 몰라? 막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 밑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치를 야, 이 경우는 사장님 이번에 제가 경영 방침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딸랑딸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장님의 경영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박수를 하고 얘가 좀 능력 있네 실력 있네라고 해서 이제 이 직책자로 관리자로 이제 선발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은 경영 방침은 이제 뒷전입니다. 그냥 그 경영 방침은 그냥 하나의 실제 보고를 하거나 뭔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이 수단일 뿐이지 실제 일상 업무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실제로 그런 거 없이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효과가 안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이제 막 추진할 때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삼류 조직이나 혹은 관료화된 조직에서는 그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조직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이론적이고 어떤 원칙적인 그런 경영 방침을 적용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실제로 되어지지 않죠.
예를 들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고객 중심이나 뭐 최고를 지향하는 이런 쪽 중심을 하라고 했는데 관료 조직에서 보면 서로 간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에게 불편한 게 생기고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기면 이제 이게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뭐 그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각 이 조직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완화 개선해 나가는 조직이 이제 인류 조직으로 이제 탈바꿈해 나가는 것이고 또 인류 조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게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근본적이고 그 조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방치를 하고 드러난 현상의 문제들만 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전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템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도전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템이 없다는 그걸로만 계속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자꾸 형식적으로 이제 면피하려는 그런 보고서가 되고 실제 실행 의지가 없는 계획들이 이제 막 양산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더 잠복이 되면서 더 고착화가 되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적폐가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절반 이상의 그런 조직에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는 이런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그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면서 이제 뭔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문제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에 있는 이런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이런 겁니다. 경영 방침을 제시를 해요. 의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호작용상 잘 안 되죠. 근데 그런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직원은 사장이 그 경영 방침을 준수하기를 바라고요. 사장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그 경영 방침을 준수하기를 바라고요. 관리자나 사장은 직원들이 그 경영 방침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경영 철학이나 경영 방침을 제시를 한다는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 거기에 얽매이겠다. 내가 준수를 하겠다. 내가 혹은 솔선수범을 하겠다는 약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라라는 지시 쪽으로 많이 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도 가장이 가훈을 만든다면 사실은 그 가훈은 가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약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가장은 자기가 그걸 준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바래거나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걸어놓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죠. 가장 이제 전형적인 예가 어떤 사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하산으로 이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온 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경영 방침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이렇게 경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해 라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경영 방침을 이제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뒤따르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게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 자체로 경영혁신이라는 팀이 만들어지고 경영혁신이라는 어떤 운동이 막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단어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혁신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된다. 기존과 다르게, 관행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 방침을 제시하는 이유가
기존의 관행대로 하면 안 되고 그 관행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획기적인 어떤 다른 걸로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경영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혁신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면 각 현장에다가 지시를 내립니다. 경영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으니 이 경영 방침이 실제 일상 업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각 부문마다 부서가 됐던 팀마다 수립을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결과를 보고를 해라. 그러면 분기마다 반기마다 점검을 할 것이며 그리고 연간 단위로 평가에 반영을 해서 성과급이나 혹은 승진을 할 때 이럴 때 반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혁신팀이나 혹은 기획부에서 이제 그거를 기획팀에서 이제 그걸 하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아웃컴이 아니라 아웃풋 관점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아웃컴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느냐,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취지가 성취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컴의 관점이고요. 아웃풋은 그런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목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객에게 일주일에 나는 100명의 고객을 방문한다. 아니면 한 달에 나는 적어도 100명의 고객하고 전화 통화를 하겠다.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면 아웃풋은 그냥 10명의 고객을 만나면 됩니다. 만약 12명을 만났다면 20% 초과 달성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풋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계획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0표, 꼬표, 0표, 꼬표. 그래서 0표가 계획보다 더 많다 그러면 초과 달성인 것이고, 그것보다 못하면 이제 실적이 미흡한 거라고 해서 이제 이 지시를 받겠죠. 아웃컴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10명을 방문을 하겠어라고 한다 그러면 10명의 방문과는 무관하게 100만 원이 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명의 고객을 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수익과 무관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러면 재빨리 바꿔서 10명의 고객을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아니면 그냥 전단지 같은 것을 뿌리는 게 더 낫겠다. 아니면 실제 방문보다는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웃컴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경영 방침을 만들어서 혁신적으로 하자라고 지침을 내려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아웃컴은 없어지고 아웃풋 관점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실제 계획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봤더니 120% 달성을 했다. 혹은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조직이 혁신적이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조직이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건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은, 소위 말하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로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생기는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평가와 관계되지만 ESI라든지 CSI라고 해서 ESI는 이제 내부 직원의 만족도 조사인 것이고 CSI는 외부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ESI와 CS가 되게 경영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척도로서. 그러면 공통적으로 실제로 ESI나 CSI를 조사하는 이유는 그 고객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이 사업이나 업무에 반영이 돼서 더 나은 가치 제공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연결고리로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ESI도 마찬가지고 CS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승진이나 이런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데 활용하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고객 만족도 점수를 더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혹은 사전에 그 고객에게 혹은 직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보면 분명히 새로운 상품이 생기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서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어. 혹은 기존의 질문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올바른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을 이렇게 도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바뀌면 점수가 바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평가한 점수로서 전년 대비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바꾸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ESI나 CSI는 전혀 조직이 인류 조직으로서 혹은 가치 제공을 더 나게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어지죠. 현장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ESI를 CSI를 할 때 결과적인 어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이나 좋은 어떤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가치 제공에 혹은 일상 업무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마만큼 잘 반영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수에 반영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객도 그런데요. 새로운 어떤 그런 고객이 생겼다면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맞아. 저 상품 혹은 저 회사 참 좋은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면 기대를 갖고 이제 접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대에 못 미칠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이제 기대에 이제 충분해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객 만족을 조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불평이나 불만을 먼저 혹은 어떤 숨겨진 어떤 니즈를 이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만족보다는 불만족 쪽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만족 쪽으로 많이 이제 가다가 그래서 이제 불평 불만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나 반영이 안 돼. 혹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진정성 있게 대해 주질 않아.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무관심으로 가는 것이죠. 무관심 계층에 가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의 기대를 가진 고객과 불평, 불만이 있는 고객과 무관심 있는 고객을 보면 우리 조직이, 우리 서비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혁신적인 어떤 파괴적 창조를 통해서 뭔가 기존의 틀을 뭔가 이렇게 넘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어느 고객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무관심으로 이미 가버린 그 고객에게 무엇을 들을 수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현재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부터도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시사점이나 차관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고객보다는 고객은 좀 덜하겠죠. 그리고 만족을 가지고 있는 만족하고 있는 고객은 사실은 되게 고마운 고객이지만 그런 뭔가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발전이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활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물론 그런 고객을 방치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고객이야말로 계속적인 선순환의 과정 속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계층이죠. 그러나 이제 고객 만족 조사를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보면 만족하는 사람 쪽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고 불평하고 불만 있고 혹은 무관심으로 간 고객들은 사실 방치되는 그런 쪽에 들어가 있죠. ESI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새로운 사장이 이제 부임을 하면
특히 이제 낙하산으로 오거나 이러면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왜 기대를 많이 하냐 그러면 기존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을 뭔가 개선을 하면서 내게 혹은 우리 조직에 뭔가 좀 더 좋은 그런 게 뭐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죠, 당연히.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불평불만을 막 이제 하게 됩니다. 쏟아내죠.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사상도 그런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혁신 TV에서도 그런 걸 막 수렴을 하죠.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그냥 앞서 얘기한 아웃컴 관점이 아니라 아웃풋 관점으로만 해. 그러면 이제 실망을 하고 나중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뭔 이야기를 해도 아이 뭐 똑같을 텐데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새 사장이 오길 바라지. 뭐 그때 가서 이야기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사장은 실패한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ESI 조사를 할 때도 보면 항상 아까 CSO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ESI 조사를 할 때 응답하지 않는 그런 직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도 특정 고객군을 만들어서 무조건 응답을 받아낼 게 아니라 가능한 많은 고객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피드백이 오지 않는 그런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ESI 조사를 할 때도 가능한 많은 그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막 동의를 하고 위에 있는 팀장이나 부서장이 관리를 하면서 왜 안 했냐 영표 꽃표 이렇게 하면서 막 동의해서 응답률을 95%뭐 97% 이렇게 만든 거는 굉장히 하수인 것이죠. 오히려 응답률이 30%밖에 안 돼. 그러더라도 사장이 절대로 응답에 대해서 동요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저조한 응답률이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안 듣겠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올바른 판단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상호작용들을 고려한 그런 경영 방침을 제시를 하고 운영을 해야 올바른 그런 경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 방침에 대해서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영 철학과 경영 방침은 실제로 별로 현장에 도움이 업무에 사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경영 철학과 경영 방침이 부디 상호작용들이 잘 고려된 그래서 조직의 내외부 환경에 적합한 그런 그 조직에 맞춤 그런 철학과 방침으로 제시가 되고 또 운영이 되어져서 정말 그 조직이 그 3류를 넘어 2류를 넘어 1류로 관료주의를 넘어 정말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다이내믹한 조직으로 그런 변신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고 이런 통합 경영 이론이 정말 중요한 부문은 다른 어떤 그런 그 실전적인 그런 것보다는 경영 방침이나 경영 철학에서 더 중요하다. 지혜로운 경영자는 반드시 경영 철학과 경영 방침부터 모든 일들을 시작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